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성형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신체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서 성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성의 경우 가슴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네, 외형적인 이유를 비롯해서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변형으로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가슴 성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변형이 생겼거나 체형의 변화를 위해 가슴 성형을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가슴 성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의학적으로 우리 가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여성의 가슴을 볼 때는 크게 네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적정한 크기가 있어야 되고,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 그다음 모양이 적당한 모양을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양쪽이 대칭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점이나 흉터가 없는 깨끗한 가슴을 아름다운 가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나요? 그래도 역시 모양이 우선시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위에서는 두 번째 갈비뼈 사이, 아래쪽은 여섯 번째 갈비뼈 사이에 위치해야 되고, 안쪽으로는 흉골의 경계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는 겨드랑이 앞선 사이에, 이 사이에 여성은 가슴이 위치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가슴 바르기 미약하다든지 출산 이후에 가슴이 꺼졌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성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필요에 따라서 수술의 종류도 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은 너무 커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처져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술이 이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죠. 그래서 크게 수술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가슴을 크게 만드는 확대 수술, 그다음에 큰 가슴을 작게 하는 축소 수술, 그다음에 처진 가슴을 올려주는 그 유방 고정술, 그리고 어떤 사고에서 변형된 가슴을 교정시켜주는 유방 복원술, 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슴 확대술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넣어줘야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자가지방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보형물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지방을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죠. 그런데 양쪽 가슴을 충분히 늘릴 만큼 많은 자가지방을 우리 몸에서 채취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식한 지방은 많이 흡수가 되죠. 흡수되면서 이것들이 딱딱한 석회화 같은 현상이 생겨서 딱딱한 알갱이로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자칫 유방암으로 오염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가슴을 높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형물을 사용해서 가슴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 이제 보형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보형물 선택할 때도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쁜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기도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하고 대칭성, 그다음에 흉터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흉터같이 그 깨끗한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술 기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양이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보형물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형물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보형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가슴 폭 그리고 두께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게 보형물의 지름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지름에 맞게 부피 이것이 나중에 크기가 되겠죠. 이를테면 B컵을 할 것인가 C컵을 할 것인가 그 크기를 결정하고 부피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보형물의 모양 이를테면은 똑같은 300cc라 하더라도 완만한 모양의 300cc가 있을 수 있고 봉긋한 모양의 300cc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환자분과 이런 걸 상의한 다음에 보형물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네. 보형물의 종류가 다양한가 본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보형물은 크게 그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보형물을 싸고 있는 껍질 위피가 있죠. 위피가 있고
위편에 뭔가를 채워야 모양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충진물, 내용물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보형물의 모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형물을 싸고 있는 그 껍질 위표를 보면은 보통 5겹 정도의 얇은 실리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열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고 또 막과 막 사이에는 이 강력한 그 코팅 작업이 되어 있어서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막은 그 껍질에서 보면은 매끈한 형태가 있고 까칠까칠한 형태가 있습니다. 매끈한 형태는 역시 매끈하기 때문에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촉감이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피막이 좀 많이 생긴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좀 까칠까칠한 형의 보형물. 그것은 이 보형물 표면에 작은 엠보싱을 많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엠보싱을 많이 만들면 전체로 표면적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또 표면적이 증가하고 여기 피막이 생길 때에도 피막이 조이는 방향이 힘이 방향이 분산되겠죠. 그래서 피막이 얕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피막이 구축이 좀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까칠까칠한 보형물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또 미세 까칠까칠한 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까칠까칠한 형의 보형물은 그 돌기 크기를 막 이를테면 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한다면은 미세 까칠까칠한 형은 이것을 더 줄여서 한 300 마이크로미터 이하 정도로 더 세분한 거죠. 이런 보형물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세 까칠한 형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설명은 이제 보형물의 외피 즉 막의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내용물에 따라서도 또 종류가 나눠질 것 같은데. 그렇죠. 채워넣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생리식염수하고 코에스베겔이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체에 있는 그런 그 체액 성분이죠.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이거 설령 누수가 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그런 가장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것은 촉감이 좀 좋지 않습니다. 만졌을 때 촉감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양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그리고 이것은 파열이 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연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이제 코에스베겔이라는 건데요. 코에스베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는 실리콘 내의 점도를 많이 높여서 그래서 인체에 해가 없도록 만든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 백의 장점은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연스러운 그런 여성의 가슴처럼 뭐 움직일 때 다소 출렁거림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누웠을 때 다소 옆으로 퍼지지만은 그 형태가 유지되면서 약간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코에스베겔백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형물의 모양도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그렇죠. 이제 보형물의 모양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을 둥근 모양은 이 공을 반절로 딱 나눈 것처럼 그래서 보형물의 가운데가 가장 볼록한 모양이죠. 이런 모양은 되게 여성분들 출산하고 이렇게 가슴이 줄어든 분들 이런 분들의 형태는 유두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볼록하고 위쪽만 많이 꺼져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보형물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 해부학적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은 흔히 뭐 물방울 모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상적인 여성의 모양처럼 유두 아래쪽은 볼록하고 위쪽은 비교적 완만한 모양. 이런 모양의 그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형물은 가슴이 약간 처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처지신 분들은 이런 해부학적 모양을 사용해서 그 교정도 가능하고요. 단 해부학적 모양은 단점이 뭐냐면은 이것은 방향이 있죠. 둥근 보형물은 어떻게든 이게 둥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데 수술할 때라든지 수술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 그 위치가 조금 잘못되면은 다소 양쪽에 비대칭 모양이 된다든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모양을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형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은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느 부위를 절개를 하게 되나요? 그렇죠. 크게 가슴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 절개하는 부위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드랑이 절개선이 있고 하나는 유륜주위를 절개하는 방법, 하나는 가슴 밑선을 절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겨드랑이 절개는 가장 좋은 장점은 이 겨드랑이에 이 접치는 주름선이 있죠. 주름선을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 절개 부위하고 실제로 보형물을 넣을 사이가 거리가 좀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조금 어렵겠죠. 이게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 유륜주위 절개가 있습니다. 유륜이 둥그런 유륜이 있죠. 그럼 유륜의 아래쪽 반절을 동그랗게 절개합니다. 반달 모양으로 절개해서 거기를 벌려서
보형물을 넣게 되는데 여기에 장점은 수술 부위 바로 절개선 바로 밑에 보형물을 넣으면 되죠. 수술이 간단, 수술이 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유방에서 보면은 모든 신경은 유두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두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율은 반절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유두로 가는 신경의 상당 부분이 절단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유린이 크기가 적은 분들은 또 이 절개를 하면은 오히려 흉터가 밖으로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되고 또 유린도 상당히 노출 부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흉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유린을 절개하다 보면 많은 유선을 절단하고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선임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절개 방법은 가슴 밑선 절개가 있는데요. 우리 여자 가슴을 보면 아래쪽에 접히는 선이 있죠. 이 선, 그것을 가슴 밑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은 한 3-4cm 정도 절개합니다. 거기 그 선을 들어보면은 그 유선 조직들의 덩어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근육 사이를 그의 보형물을 넣게 되는데 거기를 절개하면은 아주 수술할 때 시야가 아주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에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특히 이렇게 누웠을 때 가슴 밑선에 작은 실선처럼 수술 자국이 보인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슴 밑선 절개는 되게 재수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흉터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걸 최대한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흉터가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역시 겨드랑이 절개가 가장 좋겠죠. 겨드랑이 절개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드랑이 절개는 절개의 부위하고 보형물 덧사이 가기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저 수술이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서 내시경을 넣어서 신경이나 혈관을 비켜가면서 수술하면은 안전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슴이나 겨드랑이를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팔을 올리고 내릴 때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절개선 위치하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과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보형물을 넣는 위치가 유선 밑에 넣는 방법이 있고 근육 아래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유선 밑에 넣었을 때는 이것이 만졌을 때 보형물의 촉감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촉감이 아주 좋고요. 그런데 단점은 유선 밑에 넣었을 때는 이것은 피막이 좀 비교적 잘 생깁니다. 피막이 잘 생겨서 나중에 피막이 심해지면 구축이 되는데 구축이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이제 근육 밑에 넣는 방법인데 근육 밑에 넣으면 피막 형성률은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육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느꼈을 때는 뭔가 딱딱한 게 벙고 솟아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느낌상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팔을 막 움직일 때 그 근육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근육이 계속 움직임으로써 보형물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보형물 위치가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슴이 이상한 모양으로 변할 수 있죠. 그다음에 가슴이 예쁘려면은 그 가슴 아랫선이 깔끔하게 끝나야 됩니다. 근데 가슴 밑선이 좀 불규칙해진다든지 아니면 양쪽이 기대칭이 된다든지 또 가슴이 약간 처진 분들은 이중 가슴 그러니까 위쪽에는 보형물에 볼록해지고 보형물 때문에 볼록하고 아래쪽에는 원래 가슴 때문에 볼록해지는 이러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촉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피가 부드러운 보형물을 매끈한 보형물을 사용하면서 유선 밑에 좀 넣는 것이 촉감이 제일 좋을 수가 있고요. 안전성을 좀 생각한다면은 보형물은 좀 까칠까칠한 보형물을 선택하고 피막 형성이 좀 적으니까 그다음에 그 보형물이 부드러우니까 유선 밑에 넣는 방법이 좀 더 안전까지 고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쪽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 몸에 이물질을 넣는 거잖아요. 보형은. 네.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보형물은 여러 겹의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파열되지 않고요. 두 번째, 파열되었을 때의 안전성. 그러니까 파열됐을 때 내용물이 흘러나가고 이 내용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FDA나 식약처에서 충분한 그 심사하고 검사해서 안전성이 확립됐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방암에 대한 문제인데요. 2019년도에 그 엘레간스에서 나온 까칠까칠한 보형물에 대해서 역행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아주 희귀한 암이 발생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엘레간스에서 나오는 까칠까칠한 보형물에 대한 사용 금지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성형하신 분들은 그 안전성을 위해서 2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수술 후에 피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가슴 수술했다고 해서 반드시 피주머니를 차는 건 아니고요. 어느 수술에 나가나 수술 이후에 출혈 경향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경우에는 피주머니를 넣어가지고 안에 고일 수 있는 피를 뽑아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피주머니를 차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그 수술할 때 방귀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수술 전에 출혈을 유도할 수 있는 약물들, 이를테면은 항응제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2주, 최소한 1주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 월경 직전이라든지 월경 뒤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수술 후에 오래 유지되는 게 그게 참 관건일 텐데요. 그 보형물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네, 보형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보형물과 우리 움직임 사이에서 조금 자잘한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형물도 마모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보형물 수명이 결정되는데요. 되게 식염수를 넣은 경우에는 그 수명을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고, 코에 습이 결백을 넣는 경우는 되게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되게 이제 새로운 뼈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에 앞서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임신하고 출산일 것 같거든요. 네네. 수술 자체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수술 자체가 임신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임신이나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최하 6개월 이상은 가슴 성형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유를 생각하시는 그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유선이나 유관에 손상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이 되더라도 이 유선과 유관이 막힙니다. 막혀서 이것이 그 정상적인 유주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륜절개를 하더라도 수유에 대한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그 손상받은 유륜과 유선이 회복되어서 지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상받지 않는 위쪽 관절 유선이 있죠. 여기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유에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가슴 확대 수술하신 분들은 원래 유선 발달이 미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륜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하더라도 수유 절대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혼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유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유륜절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이나 수유 중에 임신이나 수유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때는 가슴이 커지죠. 이때 커진 가슴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커지는 가슴 그 정도에 의해서 가슴이 변형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결론적으로 수술 후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가슴 수술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부작용은 되게 구형구축이 생길 수가 있고, 막을 사용하니까 보형물이 파열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역시 구형구축인데요. 구형구축이 왜 생기냐면은 우리 몸은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보형물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볼 때는 이물질이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막으로 감싸버립니다. 막으로 감싸서 격리시켜요. 그런데 이 막의 모양이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슴의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막이 얇고 공간이 넓게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보형물 모양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 이를테면 혈종이 생겼다든지 유과종이 있다든지 체질적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생겼다든지 파열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피막이 두꺼워져요. 피막이 두꺼워지니까 쪼이겠죠. 쪼이니까 안에 있는 보형물이 갈수록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들니까 펑펑하게 퍼져야 할 보형물이 공처럼 동글동글 뭉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따라서 구형구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모양도 공처럼 부풀어 오르고 그다음에 딱딱하고 또 통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료가 중요하죠. 치료하는 방법은 그 절개를 해서 피막을 일부를 절단해 줍니다. 피막을 터트려 주는 거죠. 그래서 피막을 파열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절개해서 피막 자체를 다 제거해 버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기서 보형물을 빼내 가지고 보형물을 다른 위치에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가슴 성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 30대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30세 이상의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라고 해요. 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 관리가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식단이나 운동을 통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